오늘은 의사당 폭동 사건이 발생된 지 4년이 되는 날이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 인증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정치 역사의 핵심은 부정선거 주장을 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한 정치 복귀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의 날을 사랑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폭도들을 전면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미국인의 61%는 반대합니다.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사건은 민주주의는 보장되는 게 아니며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계엄령과 탄핵 이후 격동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한국에도 대비하는 게 가능한 미국의 현대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거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주요 법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기금 확대법입니다. 교사를 포함한 약 250만 명의 은퇴를 앞둔 공무원에게는 좋지만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기를 6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부분의 해안에서 오일과 가스 시출을 금지한다는 발표도 곧 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맨하탄이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차량 통행료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됩니다. 동부 지역의 겨울 폭풍으로 국내와 국제 항공편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 공항에서도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이어집니다. 오스카상의 척도가 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여러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기대했던 상은 쇼군에게 돌아갔고 45년 이상을 팝콘 배우라는 인식 때문에 좋은 배우라는 희망을 포기했던 드미 무어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투입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로 승전보를 이어갑니다. 예상 밖의 결과로 휴전협정에서 우크라이나에 호재가 됩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오늘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57분 37초가 남았다고 케이블 뉴스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에서 원래 4년마다 한 번 있는 이런 차기 대통령 인준을 이 정도로 카운트다운 하면서 보도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4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이 있고 모든 미국의 신문 또 방송 탑뉴스입니다. 4년 전 오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본인이 졌다면서 자신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에게 바이든 당선 인증을 거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나도 갈 테니 의사당으로 먼저 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라면서 fight like kill 하면서 hell 하면서 저항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의사당으로 가서 폭도로 변할 지지자들과 함께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경호원에 의해서 꺾였습니다. 경호팀에 의해 백악관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텔레비전으로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을 몇 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4년이 지난 오늘 정치 지형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4년 동안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오늘 자신과 경쟁했던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에 의해서 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55분 54초 남으면 있을 과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목되는 게. 하나는 트럼프의 컴백. 그것도 인준 과정은 지난 4년 전과는 달랐죠. 4년 전에는 이게 부통령이 그냥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쭉 계산을 해오면 그걸 집계해서 뭐 몇 표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시에 의사당 폭도들에 의해서 뭐 그대로 진행됐다면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 그랬었던 것이고 지금은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졌지만 아마 카멜라 해리스의 그 성품으로 보면은 활짝 웃으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선포를 할 겁니다. 엘고 전 부통령도 뭐 500 몇십 표 차이로 그것도 법원에 의해서 졌지만 다른 당인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당신이 당선됐습니다 하는 것을 부통령으로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점이 하나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부통령들은 당을 떠나서 그리고 설령 본인이 그 후보로 나가서 상대에게 졌다 할지라도 아주 깔끔하게 차기 대통령은 나의 경쟁자였습니다. 아니면 마이크 펜스의 경우는 우리 공화당이 아닌 트럼프가 아닌 내가 모시고 있었던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하는 것을 해준 정도는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뭐 박스를 포함한 많은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매체와 함께 부정선거였었다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얘기를 했고, 유권자들은 부정선거라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달걀값 때문에 결국은 문제는 경제야 stupid 하는 그 경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또 뽑았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사당 폭동의 날이 아니라 사랑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의사당에서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니라 평화로운 시위를 하던 애국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4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정치인들을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수사하겠다는 것도 지금 차기 행정부의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방송 시간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결국 두 사람에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를 치다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말이야 나에게 투표하지 않았지? 뭐 이렇게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했지? 약간 뭔가 그 협박성의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 존슨에게 투표해 해서 결국은 2표를 더 받아서 가까스로 218표를 당선 그 확보표를 확보를 해서 마이크 존슨이 트럼프의 도움으로 다시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이 하원 의장은 트럼프를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했었던 의원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지원금을 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쭉 보면서 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게 지난 주말 사이에는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이전에도 받아보지 못하던 40%까지 나왔다 하는 그런 지지율을 받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든지 시사평론가든지 그 여론조사가 이상해. 뭐 40%까지 갈 리가 있겠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를 그 질문을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40%까지 나오는 거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이미 지난 4년을 겪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먼저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부정선거를 주장을 해서 결국은 4년 뒤에 이렇게 당선이 됐고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은 사랑의 날로 역사에 완전히 반대로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계엄할 만했어. 민주당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게 했잖아. 종북 세력이잖아. 부정선거니까 그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과반수 이상은 부정선거로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으로 그걸 물리쳤어야지만 돼 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내란을 선동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걸 아름다운 날을 폭도라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야당이 내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지금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민주당과 중도파가 실패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어쨌든 그 이후에 숨진 사람도 있고 지금 그 중범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엄청 많고요. 1,500명 이상이 기소가 됐고 그 가운데 600명 이상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자신의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이제 미국은 다시 민주주의의 궤도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떤 그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미국 신문을 보면은 USA 투데이가 탑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11월 달의 승리는 오늘 이제 의회에서 인준을 받게 될 텐데 4년 전보다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평화스럽게 인준받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정말 지금 뭐 재난이다, 디제스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재난, 뭐도 재난, 외교도 재난. 그러나 그런 주장과는 달리 꽤 좋은 상태로 새로운 국가를 이끌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그리고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말합니다. 거의 1,6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운명이 트럼프에 달렸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지금 의사당 피고인들이 사면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 1월 6일 의사당 사면 가능성은 워싱턴 DC를 이미 분열시켰다. 사랑의 날로, 순교자들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몬머스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눈으로 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눈으로 봤는데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또 팍스의 많은 진행자들이 4년 내내 평화로운 시위대라고 하거나 평화로운 관광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처럼 그날 오후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동료들의 프로그램에 가서 이 브레이킹 뉴스를 전했던 저로서는 그게 평화의 날이다, 사랑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매체들이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USA 투데이, ABC 방송, MSNBC 모든 방송국들을 내서도 방송국의 진행자들도 사주로부터 압박을 받든지 본인의 입장이 그렇든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을 압박을 받거나 두려워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1월 6일 4년 전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도했었던 저로서는 사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국과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것은 4년 전에 미국이 그 같은 폭동이 일어났었던 그 날을 지금 사랑의 날로 역사의 교과서에 다시 쓸지도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은 계엄입니다. 그 계엄을 그럴 수도 있었어. 계엄이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하려다가 군인들이 막아서 못했었던 국민의 발에 총을 쏘라고 시위대에 그렇게 했었던 것, 그걸 지금 한국에서는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눈으로 봤는데 그걸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많은 중도파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떠한 연유로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돼서 차기 임기를 시작할 이 시점에 그 폭동의 날을 사랑의 날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계엄 할 만했지
하는 의견이 더 높아질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길었지만 그냥 미국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제가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더 힐에 실린 오늘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로 보입니다. 세 분 다 그런 분들의 기고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분들인가요? 세 분인데 한 분은 교수시고 또 그 샤론 윤 노트르담 대학교의 글로벌 문제 연구소의 한국학 부교수, 그리고 두 분은 이세환 폴리 노트르담 대학교 사회학과의 대학원생, 이 세 사람이 쓴 건데 미국에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된다는 시각을 가진 세 사람이 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12월 3일에 44년 만에 선포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도 집권당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대통령 탄핵을 거부했었다. 이 보수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책임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했고 그래서 첫 번째 탄핵 투표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은 트럼프를 탄핵시키려던 시도를 연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공화당 의원들이 사적으로는 트럼프의 행동에 경악했지만 결국은 당에 대해서 트럼프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었다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의 똑같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탄핵이 실패한 뒤에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를 해서 당보다 양심을 택하라고 호소를 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과 게시판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이거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조화도 보내고 당에 끊임없는 대중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 번째 탄핵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가담을 해서 탄핵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그 집단적인 저항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 시도 자체가 대중의 심리를 자극한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지지율이 이미 2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계엄령 이전에도 탄핵을 시민단체들이 늘 외쳐왔었지만, 그러나 서구 언론들은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 정도였었던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 트라우마요. 광주 민주화운동, 4.3 제주 학살, 이거 완전히 이제 진보적 입장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독재자로부터의 잔혹한 여러 가지 탄압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딱 그 국민들은 이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 권위주의 통치가 다 끝난 뒤에 태어난 세대들조차 택시 드라이버라는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였었죠.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리고 12.12, 서울의 봄, 이런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힘들게 얻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는 거.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과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980년대인가?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집단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단순하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의 영혼을 지켜야지 된다 하면서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게 이제 세 사람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으로 보입니다. maybe 두 사람은 유학생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또 다른 반대편의 얘기고, 지금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부 보도를 하면서, 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하다, 또
그 사법 재판 같은 것을 연기하면서 정치적인 강함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제는 전부 미국의 언론도 한국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히 그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길,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성조기뿐만이 아니라요. 무슨 뭐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하는 뭐 Stop the Steal 이런 그 영어로 쓴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을까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버지니아의 기에 쓰여 있는 그런 독재자의 말로는 처참하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광주시와 이 버지니아주의 글렌 영킨 그 인기 있는 주지사가 거기를 방문하고 나서 길을 보냈대요. 그 길을 광주시장이 광주시청에 딱 나부끼는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거죠. 모두 한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야지 된다. 윤석열이 뭘 잘못했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토양을 만들어냈잖아 하는 양측의 시위대들이 전부 미국의 어떠한 상징물 같은 것도 가져다 쓰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했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한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미국도 사실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걱정이겠죠. 미국이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 번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더 많이 공약을 해놨지만 지금은 본인의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한국은 나의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 하고 끝까지 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은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시위하러 나가면서 남자분인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간대요. 그것도 뭐 추울 때 영하 17도 정도 되는데 요즘 새벽에 영하 뭐 50도 정도 영하가 아니라 화씨로 17도 새벽에 로스앤젤레스 한 뭐 50도 53도 이 정도 되거든요. 아내에게 여보 이게 내 얼굴 마지막 보는 걸지도 몰라. 내가 지금 꼭 윤석열 대통령만 지키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 종북 세력들이 나라를 다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겠어.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귀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또 그런 진보적인 쪽을 대변을 하려고 애를 쓰는 시사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그 시위대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 다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밤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기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취재 경험이 많은 한국에 대해서요. 그런 취재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자신만을 그 자체를 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공산주의의 경험도 있었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 말하자면 그대로 애국시민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처럼 그분들 나름대로 애국심에서 나간다. 돈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정치평론가들이 많은데 미국의 기자들이 이런저런 거 다 빼고 취재할 때는 지금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다시 재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뤘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국과 미국이 오버랩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도 동부 지역의 날씨가 아주 나쁩니다. 지금 겨울 폭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워싱턴에는 특별히 어떤 사태 이런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뭔가가 선포됐다고 하고 제설차들이 지금 많이 보이네요. 눈을 이렇게 길에서 제거하고 있는데요. 항공편이 이런 때는 가장 많이 취소되고 지연되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경부터요.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항공편 한 1,500편 이상이 취소가 됐고 지연된 편수가 더 많습니다. 거의 2,000편 정도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을 하시겠지만 워싱턴 DC 그쪽 공항에 제일 큰 타격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은요. 출발 항공편 반도 더 되네요. 60편, 239편이 취소가 됐고 볼티모어 워싱턴 그 국제 더굿 그 마셜 공항이죠. 38% 취소됐고 워싱턴 덜레스도 당연히 24% 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중부의 비행기 항공편에도 전부 영향받는다고 하거든요. 뭐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의 뭐 램버트 국제공항이라든가 캔사스시티 국제공항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곳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노던 그 켄터키 국제공항, 인디아나폴리스 그 국제공항, 또 루이빌 그 무함마드 알리 국제공항 전부 뭐 항공편 뭐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뭐 눈, 얼음, 제설 차량을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엄청 춥다고 하고요. 해서 이 폭풍이 중부 남부주를 거쳐서 이제 동부 해안 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네브라스카나 인디아나 캔사스주는요 도로 완전히 지금 미끌미끌하답니다. 정전된 것 많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겨울 폭풍 경고는 미주리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미주리 대학교에서. 그리고 시속 45마일 정도의 강풍, 완전히 이건 이제 눈보라죠. 로스앤젤레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이제 뉴저지주까지 확대가 돼서 내일까지 이 같은 겨울 폭풍 경보 뉴저지주에도 내려졌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 가지 다가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이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죠. 골든글로브 하면은 지금도 오스카상을 예상해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뭐 외국인 기자들이 뽑죠. 그래서 제일 이제 뭐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화의 추세다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드미 무어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브루탈리스트. 전쟁 이후에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 건축가, 헝가리 건축가에 관한 얘기죠. 이상 뭐 작품상도 받고, 그리고 그 에드리언 브로디가 남자 뭐 주연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수상자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라디오로만 들었어요. 3시간 30분짜리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3시간 30분짜리를 보기도 원치 않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누가 대겠는가. 아무도 보러 안 갈 거야 했는데 돈을 댄 사람이 있고 또 배급처에서도 이거 배급을 해주겠는가 했는데 결국은 됐다. 남들이 3시간 30분짜리 만든다고 할 때 감독이 얘기한 거네요. 얘기할 때 아유 막 안 돼 했을 때도 그때도 원망하진 않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작자 여러분들께 제가 격려 말씀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작자가 없이 영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작자가 돈 내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넷플릭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 그렇게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성과는 별로야. 상 받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넷플릭스에 에밀라 페레즈. 이건 이제 멕시코의 마야광 성전환하는 그런 그 스페인어 뮤지컬입니다. 4개 상 받았고요. 또 위키드라는 중요한 상은 못 받았는데 뭐 유명했었죠. 그래서 영화 부문 그 박스오피스 부문에서 상을 받아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바비와 같은 거죠. 뭐 작품적으로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요 카테고리에서 상을 받지 못했고 텔레비전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2를 기대를 했었지만 그렇지만 쇼군이 받았습니다.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텔레비전 시리즈죠. 이건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 상을 포함해서 에미상에서 성공한 것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브라질의 배우가 페르난다 토레스 이름 같은 것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I'm Still Here에서 여자 그 주연상을 받았는데 올해의 그 영화에는 여자가 헐리우드 A급 배우들이 많아서 안젤리나 졸리도 있었죠. 니콜 키드만도 있었죠. 다 제치고. 그리고 영화에서 드라마 부분도 있지만 이제 뮤지컬 코미디 부분이 따로 나뉘었잖아요. 언젠가부터. 이 뮤지컬 코미디 부분의 주연상을 드미 무어가 받은 겁니다. 한국 분들은 도자기 돌려가면서 만드는 고스트. 그때가 수십 년 전 찬란하게 아름다웠었잖아요. 헤어컷하고. 이번에 영화는 The Substance라는 영화인데 자신의 몸을 더 젊고 더 아름다운 버전으로 가꾸는 그런 여성을 연기를 했는데 이
골든글러브 후보에는 올라갑니다. 드미 무어가. 올라가지만 상을 받지 못해요. 올해 처음으로 받아서 62세입니다. 드미 무어가 62세 때 이 여자 주연상을 받은 건데, 이 영화를 촬영할 때 드미 무어가 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졌을 때 정말 자신감도 없고 이젠 끝났다. 벌써 이미 몇 년 전에 50 몇 살이니까, 더군다나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배우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뭐 자존감도 떨어졌었고 했었을 때 이 작품이 왔고, 본인은 30년 전에 어떤 그 제작자가 본인한테 프로듀서가 얘기를 했었답니다. 당신은 팝콘 배우야. 그러니까 별로 진지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팝콘 먹으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용,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럼 주연상 같은 것은 받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영화, 돈 많이 받는 그런 배우가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좋은 배우야, 이건 거의 포기했었는데 그들이 맞아. 그랬는데 또 그러한 생각이 나를 굉장히 자존감을 낮추기도 했고, 이젠 다 끝났구나. 몇 년 전에 딱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서브스턴스라는 이 마법과 같고 대담하고 틀에 박히지 않은 완전히 크레이지한 대본이 딱 나에게 왔고, 우주가 나에게 아직 너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연상까지 받게 됐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팝콘 배우라고. 자,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압박한다고 했다가 그럼 그렇지 다시 러시아에 밀리고 있어. 북한군이 투입된 이후에 했었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에 북한군이 투입된 크루쿠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잘해서 많이 지금 러시아에 다시 돌려줬던 러시아 땅이죠. 그걸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8월 달에 기습 공격을 해서 깜짝 놀랐었잖아요. 러시아 이 서부 지역에 약 한 500 스퀘어 마일, 500 평방 마일을 점령했다가 러시아와 북한 군대가 다시 점령한 것에 뭐 40%에서 50% 가져갔다 했는데, 요즘 다시 이걸 이제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스크바군에게는 굉장히 그 압박이 되는 거고요. 러시아 영토 일부를 다른 나라 서방 세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또 가져올 수 있겠어? 북한군까지 투입됐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그 하는 것. 우크라이나의 그 작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미국 사람들도 저 우크라이나가 정말 끈기가 있네? 이렇게 다시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러시아군이, 이건 뭐 한국 사람으로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이런 때 겹칩니다. 북한과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향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희생되는 뭐 용병으로 간 거죠. 돈 받고 간 그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각자와 그 국가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르지만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드미 무어처럼 그 아름다움의 그 찬란함으로 평가를 받던 배우가 62세에 여우 주연상을 받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끝났어. 게다 대고 이제 뭐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오잖아.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요, 주말에도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어 하고 막 축혀주고 하면서 또 적진으로 돌진을 하고 막 군 그 차량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 차량이 막 우크라이나 군 차량이 러시아 땅으로 막 들어가는 이런 비디오를 보면서 참 시대착오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인간은 어쨌든 숭고한 자신의 정신과 신념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주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드미 무어와 우크라이나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요,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시기를 조절을 하셔야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공무원을 위한, 어제 일요일 맞습니다, 사회보장법안에 서명을 해서 법이 됐습니다. 사회보장 공정법, 소셜 시큐리티, 이건 그 페어니스 액트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일단 이것이 지금까지는 뭔가 이제 그 공무원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이 그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두 가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평균 한 달에 $360를 더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 해당되는 분들은 250만 명 되고 선생님 있고요. 공립학교 선생님이죠. 소방관, 경찰관, 우체국 직원, 기타 다른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서 한 얘기는 아니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그 가족들 다 돌본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존엄성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건 이제 내가 자라난 오디너리 조잖아요. 중산층 가정 여러분들 아주에게 전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기는 해요. 상원에서 76대 20, 하원에서 327대 75로 통과가 됐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확대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일단 250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뭐 $260, $360 정도를 더 많이 주면 그분들에게 엄청 좋아지는데 요즘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2035년이 되면 고갈된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할 경우에는 6개월 그게 빨라진답니다. 2034년인 게 6개월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혜자들이 한 7,250만 명 정도 있죠.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2035년부터 사회보장기금이 full benefit을 못 받는다는 얘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고치지 않으면 2034년이 아니라 2035년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법안에 서명을 해서 법으로 시행되면 그게 6개월 더 빨라진다는 2034년 6월경이 된다는 얘기고 트럼프 시대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폐지한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2025년이니까 약 9,500억 달러의 수입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또 팁에 대한 세금도 폐지한다고 했죠. 그럼 역시 여기도 9천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고 또 관세와 이민 제한 이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연방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다 합치면 오히려 이제 3년 정도 그런 것들이 3년, 4년 정도, 3년 내지 4년 정도가 빨라진답니다. 풀 베네핏을 못 주게 되는 게. 그럼 그게 2031년 정도 된다는 얘기죠. 2031년이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60 몇 세죠? 65세부터 받는 건가요? 62세부터 받는 건가요? 그래서 받아서 65세가 의료죠? 그리고 62세인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그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뭐 67세네요. 67세가 되고 그리고 70세가 되면 풀리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자 뭐 복리까지 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하다간 손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 어제 그 아주 바쁜 시간에 차들이 드나들고 할 때 통행료를 받아서 하루에 일단 $9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하지 않는다 하다 결국은 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교통 정체를 줄인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간층 뭐 이거 부담이 돼 뭐 이런 등등해서 어쨌든 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어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제야 주말이었으니까 이건 주중에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벌어지는 돈은 기간 산업에 쓰겠다 한 건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본인이 이거 없애버린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없애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욕시 맨하탄의 일이지만 뉴욕의 주지사는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컬 주지사가 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의 역사상 최악의 계획이다. 케이시 호컬이 여자 주지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반대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거 말이야 중간층 사람들 너무 부담을 주고 결국은 사람들이 뉴욕에 방문하지 않을 거야. 경쟁 도시들보다 뉴욕이 불리할 것이고 기업은 도시를 떠날 것이고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주에 내가 이걸 끝내버리겠어 하는데 어떻게 끝내버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타워가 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맨하탄 60가 그 아래라고 하죠. 통행료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그 지역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런던이라든가 스톡홀름 같은 데도 이 같은 통행료를 부과했을 때 처음에는 인기가 없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일이 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네요. 15분 4초 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옆 동네에 그 총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딱 그 생중계를 해주던데요. 캐나다의 총리가 오늘 사임한다고 총리직 저스틴 트루도가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도 올해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뭐 이길 것 같다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본인의 당 리버럴 그 파리죠. 자유당이 요즘 인기가 많이 없잖아요. 캐나다에서도 그 보수당이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어서 총리도 이제 사임을 하는데 그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만 일한다. 어젯밤에 뭐 아이들과 뭐 밥 먹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진정한 선택을 그 캐나다 국민들이 할 자격이 있고 내부에서 이런 갈등을 겪어야지 된다면 내가 계속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견들도 다르고요. 또 트럼프에게 막 말하려고 해가서 엎드려 절하고 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저스틴 트루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가 후임이 되든지 미국과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무역 전쟁에서 대처하면서 인기를 끌려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총리 캐나다에 물러나는 총리도 처음에는 엄청 신선했죠. 43살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 9년 정도를 자유당을 이끌고 있고 캐나다에서 뭐 총리 4번 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2015년부터 총리를 했는데 그때는 43살 때 9년 전 2015년에는 아주 이민 정책도 개방적으로 했고요.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린다고 했고 기후변화에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뭐 아버지가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스캔들이 있고 등등 또 전체적으로 세계 추세도 뭐 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고 하면서 인기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생활비가 캐나다에서도 최근에 올라가서 이제 53살이 돼서 9년 동안 총리직 한 거 저 스스로 사임합니다. 11년 동안 이 리버럴 파티 자유당의 대표를 지냈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캐나다 차기 총리도 힘들겠구나. 캐나다 상품에 뭐 들어오는 날 설령 첫날 25% 관세를 하기는 하겠어요. 그건 안 하겠죠. 어쨌든 심각한 도전인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기고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9분 30초 있으면 트럼프에게 진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대통령 차기 대통령 인증식이 의회에서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6일은 민주주의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4년 전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다시 쓰거나 지우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통제를 조금 벗어난 그런 그 시위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일종의 어떤 그 당파적인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생긴 그 해프닝이다 이렇게 그냥 해두려는 노력은
그날의 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제대로 반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폭도들이 의사당을 공격을 했고 선출된 공직자들의 생명을 위협을 했고 용감한 법 집행관들을 폭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 공격을 견뎌냈다는 것은 자랑스러워야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그 부끄러운 공격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봤잖아요. 그때 엄청 창피했죠, 미국이. 그걸 다시 보게 되지 않는 것은 기뻐해야지 될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히 그 상대의 승리를 인증하는 절차를 훌륭하게 주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는 국가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라는 격언, 그 격언의 지혜를 기억해야지 됩니다. 앞에 왜 그 미국의 부교수와 그 대학원생들이 쓴 것과 마찬가지네요. 한국의 그 시민들이 시위대들이 그 과거와 같은 것 겪지 않겠다면서 시위한다는 이런 것이요.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험받고 승리한 날로 기억하고 미국에서조차도 민주주의는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어야지만 됩니다. 4년 전에 일어난 일의 진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영상과 증언, 역사책에 쓰여진 내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진실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미국인이 돼야지 됩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에서 말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1월 달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완전히 인증이 되고 취임식은 안 했지만 내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새로운 2025년 행복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